이혼은 가문의 수치야. 우리 집안에 이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처신을 바르게 하여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마라. 2009년 제 나이 27살 때 저는 뼈대 있는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3일간의 전통 혼례 의식까지 치렀고 현재까지도 종손을 중심으로 매년 시제를 모실 정도로 가문을 중요시하는 시댁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조선시대 때부터 가문의 명예를 첫째로 했다. 대를 이어 종가의 법도를 지키고 참을인 자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라. 상견례 당시 시댁 쪽 어르신들이 예의와 품위를 갖춰 제게 요구한 것들이 제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시댁에 머물렀다. 그 이후에 분가해야 한다는 풍습에 따라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덕망이는 가문의 후손들이라 식구들끼리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결혼 5개월 때까지는요. 그러다 설거지를 하다가 제 실수로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릇을 깨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은 출타 중이셨고요. 남편이 설거지하는 제 손목을 낚아채더니 방 안으로 저를 밀쳤습니다. 쾅! 세게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억센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하나 못하면서 가문 있는 집 며느리 될 자격 있어? 순간 저는 넋이 나가고 말았죠. 평소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란 건 알고 있었지만 폭력성까지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그 터프한 성격도 매력으로 생각했으니 제가 미쳤죠. 그날 이후로 남편의 폭력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찬에 간이 맞지 않는다고 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고 이를 보고 조금 늦게 귀가라도 하면 전화기 압수. 시댁 행사에서 실수라도 하는 날엔 폭언으로 상처 주기. 그것도 꼭 시어른 안 계실 때마 미친 행동을 보이니 시부모님은 당연히 모르셨죠.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자란 내가 대식구가 있는 시댁으로 시집을 왔으니 모든 게 낯설고 실수투성이었겠죠. 완벽주의 남편 눈엔 성에 안 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결혼 6개월쯤엔 내 앞에서 용서를 빌기는 했습니다. 다시는 폭행과 폭언 그 어떤 상처 주는 일은 없겠노라고. 하지만 그때뿐 남편의 이중 인격은 아이를 낳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건 내가 1년 동안의 시집살이를 마치고 출산을 핑계로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거기엔 또 반대를 않더라고요. 친정집이 근처라 남편한테 속상하고 서운한 일 있으면 엄마한테 풀어놓았죠. 다들 그렇게 살아. 너무 심하지 않으면 현주 봐서라도 이혼은 말아야지. 엄마가 걱정할까봐 시시콜콜 다 얘기하지 않았기에 엄마는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그럭저럭 5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취직을 하였고 딸 현지는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현지 어머니, 혹시 요즘에 현지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애가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울지를 않나. 어두운 곳을 무서워해 숨바꼭질놀이에는 아예 참여도 않고 있어요. 어머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결국 현지를 소아정신과에 데리고 갔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중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몇 개월 전 남편과의 심한 말다툼이 생각났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아이 앞에서 칼을 들고 저를 위협했죠. 놀라 도망가려는 저를 끌고 들어와 다용도실에 감금했습니다. 새파랗게 질려 울고 있는 아이를 문틈으로 확인하고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화가 난 거야. 가문의 수치를 알고나 하는 말이냐. 가문의 힘으로 모든 것을 막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친정에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면 족보가 더럽혀진다며 제명 위협을 가하자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 아이한테는 그래도 잘하니까 나 죽었다 생각하고 참고 살아보자. 그랬었는데 아이의 이상 증세가 확인되자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정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안 500년 역사에 이혼은 없었다. 그런데 내가 감히 그걸 깨뜨리려고 해? 이혼을 다시 언급했다가 3일 동안 종가에 불려가 무릎을 꿇고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중요한 종가 모임은 물론 제사 참여도 금지당했습니다. 종가 어르신들의 따가운 시선은 나에게 또 다른 폭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뀔 거라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었어요. 선천적 폭력성을 안고 태어난 사람인 양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우리 가문에서 쫓겨날 지경이 됐어. 문중에서도 위신이 무너졌고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 갖은 핑계를 대며 윽박지르고 손찌검에 내 딸 현주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심각해요. 이 그림 보세요. 검은색으로 덮인 집, 피 흘리는 사람들, 칼을 든 아빠.
이게 현지가 그린 그림이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몸이 굳어버리는 증상이 왔고 입술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현주도 그렇지만 어머님도 위험해요. 정신과 진료를 꼭 받아보세요. 진단 결과 초기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보따리 되는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가 휘청거려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목표는 단 한 가지.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목숨보다도 가문을 중요시하는 이놈의 집구석에서 탈출해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족쇄로 나와 딸아이의 미래를 감금해놓고 수수방관하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보란듯이 훨훨 날아가서 마음껏 활개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미국행을 결심하고 3개월에 걸쳐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문중 모임이 있던 날 남편이 시댁으로 떠나자마자 잠든 아이를 깨워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공항으로 향하는 길 내내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발각될까봐 떨리는 손, 거친 호흡, 두리번거리는 시선. 엄마의 불안감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나 봅니다. 제발 무사히 비행기에 오르게 해주세요. 제발. 기도가 통했는지 아이를 안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미안했다. 이제부터라도 엄마다운 엄마가 돼서 너를 꼭 지켜줄게. 그렇게 미국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은 결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살기 위해 용기를 낸 나 자신이 참으로 대견스러웠습니다.